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현지 시간 기준으로 오늘로 닷새째가 됐습니다. 유엔의 긴급 특별 총회도 소집됩니다. 우크라이나 현재 상황과 전망 두 분의 전문가와 진단해 보겠습니다.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올레나 쉐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먼저 조금 전 들어온 소식부터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러시아 지상군이 우크라이나의 수도죠, 키예프 근처로 대거 이동하고 있다. 그리고 미국 위성업체 발로 나온 내용으로는 러시아 탱크 등 5km 행렬이 포착됐다라는 보도까지 지금 들어왔습니다. 지금 먼저 현재 상황에 대해서는 지금 대사님께 좀 여쭤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 현지 상황이 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정리를 해주시겠습니까? 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크라이나 상황이 상당히 지금 중요한 국면에 들어간 것 같고요. 예. 또 푸틴 대통령이 당초 의도한 거는 5일에서 7일 정도 단기 속전속결을 이제 추구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이제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상당히 심각하고 또 역시 이제 성부는 수도 키예프를 러시아가 이제 빨리 장악을 해서 정치적인 협상과 타협을 보는 게 가장 관건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정말 이게 이제 전선이 확장됨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여론도 환기가 되고 예. 또 러시아에 대한 제재 조치도 강화되고 또 나토 회원국 일부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적인 지원까지 좀 하고 있는 그런 마당에서 어떻게 보면 러시아가 조금 더 위기감이 느껴지는 것 같고 빨리 수도를 좀 장악해서 조기에 좀 이런 상황을 좀 타결해 보려는 그런 조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질문 한 가지만 더 드릴게요. 계속해서 지금 움직임이 포착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 푸틴 대통령이 핵 위협 카드를 꺼내들면서 상황이 더 좀 안 좋아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크라이나 핵시설 두 곳도 실제로 공격을 받은 거죠? 언론 보도에 의하면은 우크라이나의 핵 폐기물 두 곳을 좀 공격을 받았다고 전해지고 있고요. 예. 그러나 이제 방사능 유출 여부가 있는지는 좀 확인 중에 있고, 예, 그렇습니다. 이제 왜 또 푸틴 대통령이 이제 핵무기까지 이제 언급을 하는가? 러시아 입장에서는 당초보다 지금 나토 일부 회원국들이 직접적인 군사 개입은 안 하지만 우크라이나 여러 가지 이제 군사적인 장비 같은 거 지원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의 저항이 이제 커지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도 푸틴이 또 이런 카드를 꺼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 네. 지금 이렇게 우크라이나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우리 정부의 입장도 추가로 나온 게 있는데요. 관련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참모회의에서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제재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 문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네. 한편 문 대통령은 에너지와 곡물을 비롯한 글로벌 공급망이 단기적 수급에는 문제가 없지만 점차 그 영향이 가시화될 전망이라는 보고를 받고 기업과 한라인을 구축해서 수급 상황을 세밀하게 모니터링하고 제3국 수입, 재고 확대, 대체재 확보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수급 안정화를 기하도록 하라고 말했다는 소식까지 들어왔습니다. 네, 일단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방침을 좀 다시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 제재에 동참을 하면서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확실하게 마련을 하고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신속하게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라는 내용이 있어서 지금 교수님께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가족분들이 고국에 계시는 거죠? 네네, 저희 아버님, 어머님, 여동생, 어린 조카가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수도 키예프에 거주 중이시는 겁니까? 지금 키이프 시내에서 벗어나서 근처 이제 맥왁지에 친구네 집에서 지내고 있으면서 주로 이제 지하실에 내려가서 지하실에서는 이제 잠을 제대로 못 자지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지와는 좀 연락이 잘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끊겼다가 또 연락됐다가 그런 상황인데 연락이 이렇게 끊기면은 정말 굉장히 이제 악몽과 같은 시간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집에서는 지금 우리 가족이랑 이제 그 친구 가족 두 분, 이제 노인 부부가 있고 또 다른 노인 부부 둘이 또 이렇게 와서 이렇게 세 가족이 같이 지내고 있는데 노인 남자 3명인데 모기는 해봤자 이 4년 전 하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어제 어머님이랑 이제 그 문자를 주고받고 이제 밤에 그러고 있었는데
어머님한테 한국에서는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다고 이렇게 계신다고 그런 의미로 남산타워 등 이제 서울 곳곳에서 우크라이나 국기의 색깔을 이렇게 띄우고 있다 이런 이제 사진을 보냈는데 우리 어머님이 이제 답변을 보내시는데 그런 마음은 정말 고맙지만은 우리한테 지금 필요한 거는 전투기와 무기이다 네. 이렇게 이제 답변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마음이 아팠고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이게 맞서고 싸우고는 싶은데 맨손으로는 어떻게 싸울 수 있겠나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네, 얼마나 마음이 좀 안 좋으실까요? 그리고 또 이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키예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우크라이나에서는 발음이 다르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우크라이나에서는 키이우이라고 합니다. 키이우요. 예, 예. 키예프는 예전부터 이제 러시아식 발음인데 아무리 그래도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20세기에는 우크라이나는 소련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네. 러시아를 통해서 이렇게 일반적으로는 러시아식 발음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황인데 지금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러시아 공격받고 있는 상황에서 계속 우리가 러시아식 발음에 우리 지면이라든가 이런 거를 들어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이제 또 하나의 상처가 좀 크게 납니다. 네. 네. 지금 일단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으로 키예프 언론사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 게 많이 알려져 있는 지명을 저희는 또 국립국어원의 외래어 포기법에 근거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네. 또 저 잘 몰랐던 사실을 또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시니까 또 새로운 내용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지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문제가 이렇게 또 그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는 근본 원인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은데 대사님, 일단 러시아의 이렇게 전격적인 침공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되겠습니까? 뭐 가장 큰 침공 이유는요. 그 우크라이나가 이제 91년 그 구소련으로부터 독립은 했지만 그 외교안보 주권은 완전히 회복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는 이제 외교안보 주권까지 회복하겠다.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EU하고 나토하고 이제 가입을 해서 네. 우크라이나가 어떤 그 유럽의 스탠다드에 맞추는 좀 국가 발전을 이루겠다는 게 이제 우크라이나의 가장 큰 동기고 러시아는 이제 그 러시아 영향권으로부터 우크라이나 이탈하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 이제 용납할 수 없다는 그거고 뭐 또 하나는 이제 지정학적인 차원에서 러시아가 뭐 특히 푸틴 대통령이 이제 제국의 부활이라든지 러시아 영향권 확대를 계속해서 이제 추구해 왔고요. 그런 가운데 이제 좀 그 미국의 약간의 좀 어떤 그 고립주의 회기 또 유럽하고 미국 간에 약간 그 어떤 디바이드된 그런 그 힘의 공백 그 어떤 그 틈새가 푸틴 대통령이 상당히 놓치지 않는 그러니까 그런 기회라고 보여집니다. 또 하나는 이제 그 러시아가 이제 그 구소련권에 확실하게 이제 그립을 잡겠다는 이게 우크라이나뿐만이 아니라 이제 발틱 3국을 제외한 모든 기타 이제 구소련권은 이번 사태를 보면서 이제 굉장히 이제 러시아에 대한 조금 더 두려움, 러시아하고 함부로 잘못해서는 안 되겠다는 그런 경각심을 갖는 계기가 되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뭐 발틱 3국을 제외한 나머지 이제 구소련 국가에 대해서 어떤 그 영향력 내지는 컨트롤 잡는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교수님께도 좀 여쭤볼게요. 러시아 침공은 이게 유럽 안보판에서 우크라이나를 러시아에게 좀 유리한 방식으로 재편하려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는 거라고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대사님이 방금 말씀을 하신 예. 것처럼 이제 푸틴이 기존 소련의 영향권까지 이제 러시아 영향권을 확산하려고 하는 건 사실이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위험한 거는 사실은 구소련 국가들뿐만 아니라 얼마 전에 이제 스웨덴과 핀란드 대통령들과의 전화 통화에서 이 두 개 국가가 지금 이제 나토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굉장히 협박적인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나토에 가입을 할 생각 마라. 안 그러면 우리도 어떻게 뭐 대응하겠다 이런 협박적인 얘기를 했었던 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푸틴이 예전부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어떤 계획을 계속 얘기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독재 정권을 이어간 지가 20년 넘었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계속 나는 소련의 붕괴를 역사적인 대참사로 생각한다. 소련의 부활을 원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때 다른 국가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것은 단지 푸틴의 어떤 개인적인 트라우마로 이렇게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 독재 정권이다 보니까 이 지도자의 개인적인 트라우마가 어떻게 보면은 국책으로 이렇게 이어나가게 되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일단 지금 주말 사이 그리고 뭐 시시각각으로 상황이 좀 변하고 있는데 이 얘기도 좀 들리고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관련된 휴전 관련된 그 협상 회담을 하지 않을까 이게 또 예정돼 있다 이런 외신 보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벨라루스 국경 지역에서 회담이 열릴 것으로 외신 보도는 들어오고 있습니다. 협상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결과에 대해서 대사님께서는. 협상은 뭐 러시아가 이제 굉장히 그 유리할 때 또 반대로 러시아가 굉장히 불리할 때 협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도 별다른 다른 대안이 없을 때 어쩔 수 없이 이제 협상에 나올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전쟁 같은 경우는 이게 어떻게 보면 치킨 게임이거든요. 누구한테도 이제 성자가 없는 그런 가운데서 두 국제사회의 그 여론도 있고 해서 협상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분위기는 조성돼 있고 특히 이제 생각보다 우크라이나 그 저항이 상당히 좀 커지고 네. 그 러시아가 당초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조금 더 군사적인 그 지출이라든지 그 기간이라든지 길어질 가능성도 있고 또 국제 여론이 자꾸 악화되고 하니까 서방도 더 이제 강하게 나오는 뭐 이런 거는 러시아가 조금 그 불리한 차원이 있고 또 동시에 유리한 거는 모든 사람의 기대를 뛰어넘고 러시아가 이제 전면전을 감행함으로 인해 가지고 또 푸틴 대통령이 그 어떤 그 얻을 수 있는 소득도 좀 많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은 상당히 협상의 이제 타이밍이긴 한데 문제는 그 푸틴 대통령이 이제 우크라이나 하나만 갖고 이제 만족을 하느냐, 우크라이나를 벗어나 가지고 또 지난번에 이제 여러 가지 안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푸틴의 요구 사항을 전달한 거 보면은 뭐 97년 이전 상태로 다 이제 원위치 해라. 그런 거는 뭐 서방도 받아들일 수 없는 그 컨디션이고 해서 결국은 이제 푸틴의 어떤 그런 결정 또 어떤 그 전황의 결정 뭐 이런 거에 따라서 달려 있다고 보는데요. 근데 zel렌스키 이제 대통령이 무조건 뭐 협상은 응하지만 지금까지 러시아가 어떤 요구하는 그런 컨디션은 우크라이나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요구가 많다. 그래서 협상을 하더라도 협상이 잘 될 거라 기대하는 건 조금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떤 협상 카드를 서로 좀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보시는지요? 글쎄 젤렌스키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는 이 협상에는 큰 기대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그래도 우리는 변화를 이룰 수 있으면 어떤 기회든 이제 활용해야 된다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저뿐만 아니라 많은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이 협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러시아의 협상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의 한복을 얘기를 하는 건데 우리로서는 절대로 이제 한복 받아들일 수는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제 또 아시겠지만은 처음에는 벨로루시아에서 협상을 제안했는데 젤렌스키는 이제 아무리 그래도 그는 러시아 컨트롤하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서 갈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프리페드간 근처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이제 우려하는 거는 지금 우크라이나 외교부 차관이 네. 거기 참여하기로 지금 되어 있는데 이 협상 과정에서는 어떤 뭐 강요가 있거나 아니면 차관의 서면이 위조돼서 이런 이제 러시아가 위조한 그런 협상 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할까봐 그런 데 대해서는 굉장히 우려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지금 네. 하나만 자 협상을 하더라도 그죠. 예. 이게 정말 우크라이나한테 너무 불리한 일방적인 협상이 되면은 그게 또 국민들한테 설득하기 상당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만약에 이제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는 협상이 되면은 많은 국민들이 또 거기에 대해 저항하다 보면은 결국은 또 더 큰 불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러시아에서 너무 이제 가혹하고 무리한 협상 조건을 걸지 않는 게 성공적인 협상의 조건이라고 봅니다. 네. 네. 제가 지금 시청자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핵심 쟁점들을 하나 정리를 하고 교수님께 다시 한번 좀 질문을 드릴게요. 일단 그동안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의 핵심 갈등 쟁점이 일단 그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여부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 동부의 돈바스 지역에 있는 친러 반군 장악 지역에 대해서 이 영향력, 독립국가 승인 여부 그리고 하나는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의 이 정부 대신에 그러니까 이른바 친서방 정권 대신에 친러 정권 수립 여부 크게 이 세 가지가 핵심 쟁점인 것 같은데
만약에 협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 쟁점에 대해서 이견 차이, 그러니까 의견 차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죠, 교수님께서도? 그럼요. 지금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은 우크라이나 국민들로서는 지금 절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예. 젤렌스키 대통령도 당연히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핵심 쟁점에 대해서 그런데 또 러시아 쪽에서는 요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협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이게 단기간에 타결되는 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젤렌스키 대통령도 협상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또 역시 그런 이유입니다. 네, 네. 대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제 생각에는 지금 러시아의 요구가 우크라이나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데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듯이 러시아는 뭐 거의 97년 이전에 그 유럽의 안보 지도를 원위치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거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간에 이제 타결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미국하고 이제 나토 간에 타결해야 될 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코 쉬운 협상은 아닐 거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래서 이제 서방도 얼마만큼 그 러시아의 이제 요구 조건을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예. 그런 좀 창의적이고 좀 통 큰 대안을 좀 마련해야 그런 정치적인 큰 그 합의가 돼야 이제 우크라이나하고도 이제 협상 가능한 거지. 우크라이나하고 협상 잘해가지고 러시아가 좀 더 어떤 앰비션을 갖다가 물러설 거다. 뭐 단기적으로는 미봉책일 수 있지만 또 어떤 갈등의 불씨는 굉장히 남겨둔 점에서 좀 이번에는 뭐 러시아가 좀 잘못한 부분도 있지만 또 서방이 이제 또 러시아를 하나의 지정학적인 파트너로서 어떤 러시아의 어떤 그런 건설적이고 긍정적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좀 창의적인 좀 대안이 나오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네, 지금 두 분 말씀을 종합을 해보면 휴전 협상이 진행이 되더라도 단기간에 성과 도출, 협의안 타결은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그 젤렌스키 대통령을 비롯해서 수도 키예프, 우크라이나 발음으로는 크이유에서 일단 특히 그 시민분들이 결사항전의 의지를 갖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만큼 조국을 지켜야겠다는 의지가 강하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교수님? 네. 정말 목숨을 걸고 끝까지 우리나라를 지키려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우크라이나에는 꼭 필요한 거는 무기입니다. 네. 그리고 전투기고요. 아무리 잘 아시겠지만 이제 우크라이나는 공군이 좀 약한 편이라서 지금 러시아의 폭격 미사일 공격 뭐 이런 거는 수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이제 벨라루시아 연토에서 지금 그런 공격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 사태에 대해서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지금 우리한테 전쟁을 선포한 나라를 러시아와 벨라루시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아니라 러시아 벨라루시 대 우크라이나 전쟁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네. 교수님 추가로 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기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뭐 미국을 비롯해서 서유럽 서방 국가들이 직접적인 군사 지원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미국이나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무기 등은 지원을 하고 있고 대신에 뭐 스위프트라든지 이런 금융 제재는 가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은 굉장히 이것보다도 더 적극적인 지원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제가 무기라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지금 가장 필요한 거는 무기라고 대답을 드린 거는 물론 다른 국가들은 직접적으로 이제 그 군을 파견했으면은 그거는 가장 효과적인 도움이라고 보고 있지만은 우크라이나 사람들은 그게 사실상 거의 뭐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키되 무기만 좀 해달라, 지원해달라. 근데 지금 지원받고 있는 무기는 부족합니다. 네. 특히 이제 키이우나 돈 쪽에서는 이런 무기들은 좀 공급되고 있지만은 남부 같은 경우는 저희 외삼촌은 남부에서 사는데 네. 지금 이제 러시아 군들이랑 좀 많이 싸우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작은 마을들이지만은 맞서고 있는 건데 하는 얘기는 키예프 같은 경우는 지역 반어군 그런 데는 무기들은 소총이라든가 이런 거는 공급이 많이 됐는데 이런 이제 남부에 있는 작은 마을 도시들에는 그런 무기 공급을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반어군 10면에 전 하나밖에 없고 그래서 사람들은 정말 탱크 앞에서 맨몸으로 서서 막으려고 하는 상황이 또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가운데 유엔 긴급 특별총회도 소집이 됩니다. 어떤 논의들이 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그 안보리 소집돼 가지고 이제 러시아 규탄 결의안을 그 상정을 했더랬는데 뭐 러시아의 어떤 그 비토로 그게 이제 채택이 못 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유엔 긴급 총회는 그 매우 드물게 이제 이루어지고 예. 안보리 어떤 그런 그 결함을 이제 보완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지막 그게 긴급 총회가 아마 97년으로 알고 있는데 네.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의 어떤 그 비토로 안보리 상정은 안 됐지만 안보리의 어떤 그 결함을 갖다가 이제 보완하는 한편 국제사회의 어떤 그 공론을 좀 정하는 그렇게 되면은 구속력은 없지만 건관이기 때문에 러시아의 어떤 그 전쟁 명분이 그 옳지 않다는 거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에 좀 알릴 수 있는 거고 또 건관이지만 뭐 따를 수도 있고 안 따를 수도 있지만 좀 더 많은 나라들이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거기에 조금 더 자유스럽게 동참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교수님 고국의 가족분들 들고 얼마나 걱정이 많으실까요? 일단 하루속히 좀 전쟁이 마무리가 돼서 우크라이나 국민들 또 평화로운 일상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양구 전 우크라이나 대사, 올레나 쇠겔 한국외대 우크라이나학과 교수 두 분과 함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